지금의 원인이 무엇인가? 달러가 왜 강해졌는가? 달러 인덱스라는 6개의 선진 통화들의 가중 평균 값이 113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거의 20년에 30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다른 국가들 통화도 약한데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위기 순간에 이 온도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빈센트입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이고요. 작년부터 스타트업에 합류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는 금융인 아니면 핀테크 업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한국 경제가 향후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갖고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성장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성장이 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성장도 좋고 물가도 오르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이 뒷걸음질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형상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닌데 상당 부분 뒷걸음질 쳐서 또한 완만하게 하락하는 국면, 그 국면을 저는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정상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냐? 글쎄요,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단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 확률보다는 아직까지는 슬로우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성장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하락한다. 단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좀 높은 국면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공교롭게도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두 국가이죠. 국가를 넘어서 이제는 큰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국가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이 두 체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부러지지 않고서는 끝이 나지 않는 국면, 즉 패권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 패권 경쟁의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동서양의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그것의 결과물은 결국 어느 한 국가, 한 체제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미중의 패권 경쟁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 곳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결론을 내포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상당 부분 지속될, 즉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그 실마리를 풀어보자면 이 패권 경쟁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일단락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조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입니다. 미국이 이 패권 경쟁의 시작과 끝을 산업의 구조적인 재편을 미국 쪽으로 가져오겠다. 그것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중국에 의존되었던 이 시스템에서 미국 의존도로 바꾼다. 즉,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미국 주도로 완전히 재편되는 그 순간까지는 적어도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그 온도는 좀 격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미국이 죽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십적인 멘트일 수도 있죠. 그런데 팩트는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 체인, 즉 산업의 재편이 미국 주도로 돼야 되는데 21세기와 22세기로 넘어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백본, 즉 산업의 백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과거 석유에서 반도체로 그 산업의 큰 틀이 바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를 과연 미국이 온전히 처음부터 설계에서 생산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것이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70년도 인텔사를 비롯해서 미국이 설계부터 파운더리라고 할 수 있는 생산까지 전부 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에 치중하고 있죠. 따라서 이 파운더리, 즉 생산 관련된 업체는 대만이라든지 한국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다소 조금 떨쳐내는 듯한 모습을 바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리쇼어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인데 그 속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의 순간이 좀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쇼링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해외로 있는 공장 생산 설비를 국내로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화가 되면서 싼 인건비, 싼 자재를 통해서 많은 공장들이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갔죠. 특히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더 싼 값싼 제품들을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고 또한 이 부분이 안보와 결부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양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리쇼어링 정책은 이 해외에 나갔던 생산 설비, 즉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을 많은 혜택과 아니면 가끔은 페널티를 주지 않을 테니 본국인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쇼어링을 리쇼어링, 다시 한번 안으로 가져오라 라는 정책으로서 리쇼어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리쇼어링의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결과적으로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간에 껴있는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쉽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큰 파도 속에서 한국은 적어도 선택은 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도 미국에 얻을 건 얻고 또한 줄 건 주는 그런 외교적인 해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합의라는 지루한 싸움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직결탄을 받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지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죠. 과거 같으면 중국에 공장을 세울 법한 그 투자 금액이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안에서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던, 익숙했었던 중국의 값싼 인건비 또한 값싼 자재를 가지고 중간적인 매개를 했었던 이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는 이전과 다른 도전이 직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것과의 이별인 것이죠. 과거는 우리는 중간재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요. 중국의 중간재를 납품해서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프레드 아웃, 뻗어나갔던 이 제품들의 밸류 체인이 익숙했었는데 이것을 미국 주도로, 미국 자체에서 생산해서 미국 자체에서 수출, 생산이 모두 미국한테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서로 간의 비용적인 단가도 다를 뿐만 아니고 기술력의 차이도 표준적인 차이도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혼돈의 양상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축통화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본이 되는 축이 되는 통화인 것이죠. 국가 간의 국제 간의 금융의 결제의 기본이 되는 통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친숙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제할 수 있는 통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금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흔히 브리튼우즈 체제에서 금태환, 즉 미국의 35달러를 1온스랑 교환해 주던 시세가 있었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했던 금을 미국하고만 결제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페트로달러. 세계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 중에 하나가 석유였습니다. 그 석유를 공실상이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즉 페트로달러가 또 기축통화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최근에는 앞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산업 어떤 자재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처럼 기축통화라는 것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통화를 결제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또다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만 기축통화라는 이유, 글쎄요, 요즘에는 준기축통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로와 엔화, 즉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통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국가들이 달러만큼 통용이 되는, 즉 교환이 되는 통화, 기축통화의 지위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또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통화, 즉 준기축통화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전 세계 패권 국가의 통화, 즉 미국의 통화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화폐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흉흉한 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결국 국제 질서의 통화였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브리튼우즈에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명시했었는데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챌린지, 즉 도전은 있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급등락을 하면서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면서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통화가 있지 않을까? 엔화가 되지 않을까? 유로화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위안화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도전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명실공히 전 세계 기축통화 중에 단연 통화는 달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1위 자리를 뒀고 1위와 2위의 격돌입니다. 즉 중국이 위안화를 패권국의 하나의 자리매김하는 방안으로서 기축통화가 되고 싶다는 거. 왜일까요? 결국 영향력 확대입니다. 미국의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중국이 부러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가장 위험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자산 중에 단연 1등은 달러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통화는 달러입니다. 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탐나는 시스템이자 지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패권을 노리는 이 도전국가에서는 이 기축통화가 되고 싶은 욕망과 방법과 수단들은 과거 역사가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기축통화가 즉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려면 전 세계에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 이후에 흉흉했던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원조가 있었죠. 마샬 플랜이라는 거 유럽을 도와줬지 않았습니까? 유럽을 도와줬을 때 수많은 달러들이 유럽에 뿌리 내려졌고요. 또한 중동의 이 페트로 달러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의 수많은 국가들한테 달러가 자리매김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90년대 IMF, 더구나서 2008년 서프라임 위기 때도 전 세계적으로 이 달러의 영향력권에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중국이 답습하고 있죠. 중국이 흔히 1대1로 사업이라고 해서 서방을 중심으로 인도, 동남아 지역에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차관, 즉 원조를 해주는 것이죠. 위안화로서. 즉 자연스럽게 자기의 경제권 영향력 안에 그 모든 국가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제가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그 전에 금에서 페트로달러, 석유, 이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글쎄요, 최근에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즉 4차 산업입니다. 자, 새로운 산업, 데이터가 중요시하는 이 가상자산의 산업에서 과연 지금처럼 종이 지폐가 기축통화가 꼭 돼야 되느냐? 당연한 것은 없죠. 아마 이 CBDC라고 하죠.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새로운 자산의 가장 중요한 이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 자산을 결제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종이어야 되는가?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디지털 커런시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시면 2008년도부터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 빨리 이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제도권에 뿌리내리고 있죠. 자, 지금 같은 형국에는 모든 가능성을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 열어둬야 되겠죠. 하지만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축통화가 되려면 모든 국가들의 시스템이 하나의 국가 아래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공교롭게 최근에 이 판의 변화 속에서 뉴 콜드 워라는 얘기가 나오죠. 신냉전 시대라는 거. 즉 미국의 자본주의의 뿌리 시스템과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의 뿌리 시스템의 사회주의는 좀 다르다. 라서 글쎄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원이 1,400원이라는 것은 위험 신호인 것이죠. 왜냐하면 97년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가면서 비자발적으로 환율 시장을 열었습니다. 일명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뀐 것이죠.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인 환율의 수준이 얼마냐? 1,146원입니다. 즉 러프하기 1,150원이라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대가 1,150원인데 지금 1,400원입니다. 달러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약해졌다는 것이죠. 물론 학술적으로 명목 환율이 아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한국은행이 이 실효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기준선이 100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 난리를 쳤는데 BIS 기준, 즉 OECD 기준으로 달러원, 즉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의 레벨이 수준이 100.3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물가를 감안한, 무역 수준을 감안한 실질적인 환율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자, 달러원이 명목 환율로서 우리가 흔히 결제되는 눈으로 보는 환율을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의 가치는 과거 위기의 시그널 속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가를 감안한 또한 국가 간의 무역 수준을 감안한 이 상대적인 수준의 개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과거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 98년 같이 위기 상황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그 시기에 근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위험한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환율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흔히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 자국의 통화가 얼마나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엔, 달러 위안, 달러 원이 어떠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독 달러가 강하죠. 달러 인덱스라는 6개의 선진 통화들의 가중 평균 값이 113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거의 20년에 30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 30년의 최고치다라는 것은 반대로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스위스의 프랑이라든지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도 이런 약한 측면의 어느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선진국하고 한국이 외환시장에서의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위치가 선진국이냐? 아직까지도 MSCI라는 곳에서는 한국을 이머징 마켓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국가들 통화도 약한데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위기 순간에 이 온도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과 원화를 사겠죠. 홈바이어스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머리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왕이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약한데, 즉 한국의 값어치가 싼데 또한 더 싸질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싸질 것 같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한국의 자산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더라도 좀 늦게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한국에 있던 돈들도 이왕이면 일단 본국으로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안정이 되면 다시 살 유인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흔히 국내에서 자금이 외국으로 이탈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안에서 있는 자금이 밖으로 빠진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의 자산 가격이 다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98년도도 그랬고요. 2008년도도 그랬습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는 결국 국내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자금은 엔간하면 밖으로 빠졌었다. 그 빠지는 것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원화 가치가 약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논의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올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기회의 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스타트업이 환생하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딩, IT의 강국입니다. 그렇다 보면 구글을 비롯해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의 한국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투자한다는 것은 뭡니까? 외국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이 크지 않다. 개연성이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보면 들어올 자금이 지금이 아니고 6개월 뒤, 1년 뒤에 들어올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대응인데요. 참 이 대응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 비중이 작기 때문인데요. 큰 파도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즉, 지금의 원인이 무엇인가? 달러가 왜 강해졌는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죠. 더구나 추세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자금은 금리 차이에 의해서 성장률에 의해서 옮겨 다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훨씬 더 높아졌다. 즉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즉 0.75%포인트가 미국이 더 높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예금을하면요 0.75%포인트 더 높은 예금을 이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국이 한국의 돈을 들어올 가능성보다 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국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의 보조는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 간의 상황은 다릅니다. 가계부채도 다르고요. 또한 서민들의 구조적인 생활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속도에 버금갈 만큼 한국도 따라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이다. 자,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또한 크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서민 경제의 직결탄이죠. 이전보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쪽의 보조는 맞추되 그러한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자금으로서 한쪽에서 거둔 자금을 한쪽에 풀어드는 이런 정책적인 균형감도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